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네, 또 어제 10차 변론 기일이 마무리되면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인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그 체포 상황과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1차 체포가 있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공수처에서는 1차 체포 때는 실패를 했었죠. 2차 체포 집행에는 성공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그리고 1차와 2차 체포 집행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국군 통수권자, 그 윤 대통령을 말하겠죠.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신경 써라.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김성훈 차장도 거의 충성맹세식으로 했고 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밑에 이제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집행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경찰에서는 혐의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입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앱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미국 메신저 앱인데요. 이게 텔레그램 같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알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사실 범죄자들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외부에 발각되기 원치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 시그널의 경우에는요, 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가 다 암호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텔레그램보다 그 보안도에 있어서는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네.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문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보안성이 높은 앱을 사용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모두 반려를 한 상황인데 혹시나 이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과 이 검찰의 이러한 반려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제 1차 집행 때 아마 그 방해 한 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몸싸움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고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요. 검찰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을 보내든지 예. 아니면 이건 구속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보완 수사를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고 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일부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수사를 더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법률상 직권남용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고 공무집행 방해에서는 일종의 협박이랄지 폭행이랄지 어떤 물리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의도보다는 또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는 개헌과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가 인정되면 영장을 대부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률적 구속 요건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걸 좀 반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장을 계속 반려한 게 아니야 예. 그런 의혹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로 추가 입건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기소,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지금 입건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별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이 수사를 개진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 자체가 무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건에 한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고려할 사항은 윤 대통령이 지금 조금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탄핵 심판이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파면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내란죄 외에도 다른 혐의점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와 연결된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수사를 개진하고 기소까지 이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파면 이후에는 이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헌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을 했죠. 따라서 국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2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어제까지 모두 10차례 변론이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7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전 탄핵 심판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고요. 모두 7차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총 17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이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후 14일 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죠. 따라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 주 마지막 변론 이후 2주,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내로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현재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 탄핵 심판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73일 만에 이제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10차례, 11차례 이루어지는 그 변론 과정을 좀 김광선 변호사님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어차피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재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 측은 소추를 했고, 그다음에 이건 탄핵사에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청구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기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재판뿐만 아니라 뭐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툰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어떠한 증거 채택이랄지 주장이랄지 이런 거에서 항상 논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정에서 이게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양쪽의 대립을 하면서 또 뭐 많이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빨리 신속하게 속도감에 너무 주력을 한다. 예. 그런 헌법재판소가 좀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보장을 하고 또 대통령 측에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예. 또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됐던 기각이 됐던 이건 뭐
무조건 불복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한쪽에 그랬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 측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예. 얘기가 또 나왔고 지난번 이제 변호인들도 중대한 결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면 속도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 진행 절차에 있어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선고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25일 날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변론 연결될 거고 아마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재판이 더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헌재가 이 방어권 부분을 좀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보장해 준 것 같다는 평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헌재에서 굉장히 신속 심리를 하겠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절차상의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헌재의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기일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했지만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계속되던 중에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절차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사실 10차 변론기일 이전에 양측의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술의 기회를 주면서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그 홍장원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러한 증인 신청을 어쨌든 받아들여주면서 윤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3월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증거 조사라든지 그러한 심증 형성의 절차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중립을 지키려는 헌재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25일에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는 헌재 결정에 양측, 국회 측, 대통령 측 모두 이렇게 이견 없이 좀 수용을 했었는데,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견 없이 수용했다. 이 점도 좀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변호인단이 판단을 하기에도 그래도 이제 헌재가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수용했을 가능성 하나와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판단됐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 관련 인사들이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특정까지 안 된 그러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법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정선거나 이러한 이슈를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군 관계자라든지 경찰 관계자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본인이 증인을 신청했을 때 과연 내가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피의자 신문 조서로 아니면 참고인 조서로 지금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헌재가 손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증인 신청을 추가로 했다가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서 내용이 이렇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도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헌재가 내린 결정 양측이 수용을 했습니다. 양측 최종 입장을 듣는 걸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헌재가 밝혔는데요. 그런데 양측 대리인의 종합변론은 이제 2시간씩 제한을 하면서도 국회 소추의원 그리고 피청구인이죠.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건데 이거 통상적인 과정인 건지 또 어떤 의미로 좀 이해하면 될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재판은 저렇게 하지 않죠.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예. 잘 쓰이지 않죠? 그걸 무제한으로 네.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대리인들 종합변론 2시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2시간씩 다 채우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네.
변론을 세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것은 워낙 이 양측에서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릉 뭐 변론은 2시간씩 하는 걸로 하고 정하고 당사의 최종 의견은 이제 진술은 무제한으로 한다 이러했는데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지금 변호인의 변론 시간을 어느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크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한테 묻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한다랄지 예. 이래갖고 아주 대기업 재벌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사건은 아닌데 아마 이제 이릉 저렇게 2시간씩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자체는 상당히 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 얘기 중에 중간에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제한의 의미가 한층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뉘앙스나 이미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양쪽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 최종 의견 1시간 거뜬히 넘길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넘길 수도 있죠. 우리 윤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다변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자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 자체 시작부터 끝까지 해지 때까지 어떤 상황을 제일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처음부터 이 과정을 복귀하듯이 다 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 기록 이런 것에 대한 또 비판하고 예. 아니면 이걸 원용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무제한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헌재의 판단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갖는 지점이 그러면 선고는 언제 할 것이냐. 저희가 앞서서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만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한 3월 둘째 주, 3월 중순쯤에는 모두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인데 양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5일 기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 종결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변론 종결하고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3월 8일 정도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종결 이후에 14일 만에 선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3월 11일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금 이 탄핵 사건이 굉장히 방대하다, 양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될 기록이 많다라고 한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쟁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은 좀 간단하다고 예.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선고에 들어가는 시간 정도 한 2주를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위한 절차는 변론 종결이 되면요.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로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탄핵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장일치라면 만장일치된 그 의견이 적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들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까지 담아서 이러한 결정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재판관들이 다 이제 함께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문의 최종본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선고 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2주 크다 이렇게 정도, 봅니다. 네. 그런데 25일 날 재판은 이제 증거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 조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증거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다 정리에 들어갔을 것이고 네. 오늘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관들 평의를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따지면 25일날 변론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용 기각에 대한 평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찍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견 자체가 갈릴 수도 있고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견이 갈리기가 어렵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만장일치가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사실은 이제 판결문 쓰기도 굉장히 결정문 쓰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 시간도 좀 당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라지고 그러면 일단 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해가지고 해야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네. 아마 그것은 25일 날 변론 종결 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평의를 해서 선고일자를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헌재에서 종일 평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제도 헌재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6시간 동안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했고 또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 얘기도 좀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먼저 좀 총평해 주시죠. 뭐 어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조지호,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탄핵 어떤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 과정을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심의를 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가장 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것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 그리고 메모 이런 것들은 어제는 상당히 좀 약간 어떤 일관성, 구체성 이런 면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뭐 구인장까지 발부되면서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답변을 많이 회피했지만 거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조 전 청장에 대한 진술은 이제 검찰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계엄을 하기 전에 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의 봉쇄를 풀 때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한 게 바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제 대통령에게 완전하게 불리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 조서 자체가 사실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탄핵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들으셨는데 일단은 홍 전 차장 앞서서 이제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메모를 받아 적었느냐 이 장소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억을 좀 되짚어 보니까 그곳이 공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의 경우에는 과거 국회 출석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1차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시간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를 하면서 내가 공터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 공터라 서서 이렇게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뭐 글씨까지 흘렸어서 못 알아봐서 다음 2차, 3차 메모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증인신문에서는 그러니까 2월 20일에 있었던 증인신문에서는 통화한 시간은 맞지만 하지만 장소가 이제 다르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10시 58분에 체포자 명단을 받아주겠다, 불러주겠다라고 공터에서 통화를 했고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시 6분에 본인이 집무실로 이동해서 메모를 작성했다.
내가 장소에 대한 그런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간 이유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그렇게 통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좀 엄중한 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급박하게 본인이 통화를 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메모를 작성한 그 장소 자체를 완전히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는 뭐 메모를 작성한 그 장소 하나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네. 사실이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변동은 큰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렇게 장소 때문에 이 메모의 신빙성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거는 이제 간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에서 조금 전 보셨듯이 뭐 거짓말로 이 홍 전 차장이 내란 탄핵 공작하고 있다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 전 차장 진술 말고 윤 대통령의 진술은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내란 탄핵 공작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부러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뭔가 공작을 한 것이다. 근데 홍정원 전 차장은 국정원 차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공작을 또 주로 하는 네. 임무를 띠고 있었고 예. 또 본인의 어떤 지인들을 보면 뭐 국정원 전 원장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도 상대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모의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건 맞아요. 근데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본질을 그냥 떼어놓고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랄지 아니면 방첩사령관 밑에 있는 군 수뇌부대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조에 관련해서는 그 증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단지 홍정원 전 차장이 진술이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특히 이제 메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기가 메모를 쓴 이유가 뭔가 메모 명단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쓰면 되거든요. 근데 왜 보좌관에 시켰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CCTV 관련해서 장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에서 한 거하고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처음에 증언한 거하고 또 어제 증언한 거하고 내용이 좀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더군다나 메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기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옆에서 보좌관이 알아듣고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정원 전 차장의 검찰 조사가 증거 능력으로 채택은 됐지만 이걸 전체로 또 메모 이런 것을 증거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는 삼을 수 있겠죠. 일부는. 그 네. 내용 검찰 조사 내용 중에 일부는 원용을 하고 증거로서 어떤 사용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신빙성이 많이 탄핵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롭게 의혹 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이 오염됐다.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뭐 야당과의 이러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어떠한 인사청탁이라든지 모종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는데요. 예. 그러한 진술의 연장선이라고 보입니다. 즉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를 정서시키고 다시 작성하게 했다. 그 보좌관이 누구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주된 쟁점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날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러한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한동훈 대표 역시도 국정원에 친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재가 이제 이런 신빙성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좀 넘어가 보죠.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부분 질문의 증언을 거부하기는 했는데 이 거부할 거라는 예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자기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못지않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굉장히 불리하게 검찰 조사를 예.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물으면 사실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피해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증언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포랄지 국회 봉쇄랄지 이런 얘기는 거의 다 회피를 했고, 예. 단지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정신 상태, 정신적 건강 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그 답변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주목해볼 만한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사 시간이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긴 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 답변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왜 그대로 이 준용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나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걸 사용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사소송법 일부를 준용하긴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다른 탄핵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지호 청장이 이 조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했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을 해주었고 그리고 본인은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를 짧게 남겼습니다. 이거로 미루어 보자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이 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끌어들여라,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했고 굉장히 좀 다급해 보였다. 6차례 통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물론 이
증인석에 앉아서는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뭐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짧은 한마디 진술 조서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본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서명 날인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선망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말기암이지 않고서야 이런 과한 증세까지 좀 물어보는 건 과한 질문 아닌가 싶은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서의 어떤 능력 그런 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지 인식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걸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변호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뭐 계속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힘들 때는 뭐 병원에 있을 때는 누워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있는 건 아니었다. 굉장히 힘들긴 했겠죠. 더군다나 혈액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뭐 진술을 하고 하는 데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마 뭐 선망 증세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진술을 하는데 대부분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탄핵을 하고 반대적인 질문을 해서 이걸 신빙성을 없애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회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고 그러면 이제 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런 신문은 할 필요가 좀 없었는데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도 좀 과한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좀 퇴정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헌재까지 왔다가 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중간에 이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떴다 양해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이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퇴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려나 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뭐 국가 위상이라든지 나름의 뭐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퇴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한 총리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데 대통령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퇴정할 때 아니면 그 조금 전에 이렇게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퇴정한 이후에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의 이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한덕수 총리의 주요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통상의 공무회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이 비상계엄 전에 벌어졌던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는 했지만
분명하게 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흠결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기존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제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의 좀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전부터 국회에서랄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얘기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김용두 재판관이 개인의 생각을 대답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본인의 생각은 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판단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 정도 얘기했으면 개인의 생각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떠냐. 김영두 재판관은 국무회의 실제 요건을 안 갖춰가지고 심의가 안 됐으니까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한덕수 총리는 저는 다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만 한덕수 총리는 이제까지 나온 증인 중에서는 거의 뭐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증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5일 마지막 변론만을 지금 앞두고 있고 뭐 양측에서 마지막 변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문제가 또 걸려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도 최상목 대행도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예. 그러한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관이 투입이 돼서 이러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적절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쟁점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론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의 절차가 또 길어지는 그러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변론 종결 이후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요. 변론 갱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변론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이하게 양측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추가적으로 변론이 개재된 마당에 더 이제 증인 신청이라든지 증거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절차가 또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점은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를 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는 투입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선고 자체를 미루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어떻게든 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카드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25일 날 변론 중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미 재판은 끝난 상태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관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사실은 선고만 선고 관여할 직전에.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변론 제기한다고 해서 뭔가 심리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제는 더 할 심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아마 그 결정 자체는 그 이후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국회에서는 이 군용 케이블 타이를 두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제가 목적이거든요. 사람 여쭤보.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정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방금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 군용 케이블 타이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인원 포박용이라고 했다가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말을 바꾸면서 이 논란이 좀 커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 케이블 타이를 저희도 함께 보고 왔는데 이 용도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태 단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국회로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타이를 지참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케이블 타이를 국회의원들을 포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문을 단순히 이제 잠그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한다면 그것은 국회 봉쇄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기는 하지만 이 헌재에서 출석해서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 봉쇄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를 확보하라라는 차원의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케이블 타이가 지참됐던 케이블 타이의 그 모양을 보면 문을 이렇게 닫기 위한,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는 적절치가 않은데 결국에는 그걸 고려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을 포박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라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케이블 타이의 모양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갑의 모양과 그러니까 손목을 넣으면 바로 포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사실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현태 단장의 말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 서로 이제 회유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근데 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사실 굉장히 대통령에게 중요한 비상계엄의 위법, 헌법, 법률 위반 중요한 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을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또 유튜브도 찍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 김현태 단장은 또 이전에 했던 얘기가 다른 이야기를 증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 국회 국방위 나와가지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뭐 회유당했다,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케이블 타이 그것은 지난번에 증언할 때도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케이블 타이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회유를 당했다고는 보지는 않고 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체포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면피하기 위해서 이미 좀 지원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쪽 다 이제 회유했다고 주장하면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곽종근도 부르고 김현태도 불러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과연 여당에서 회유했는지 야당에서 회유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밝히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누가 회유를 했는지 거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국회 특유에 둘이 나와서 거기에서 서로 뭐 치고받고 하면 진실은 좀 어느 정도 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그걸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회유 논란까지 불거지는 와중에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일종의 폭로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지원하면 김 전 의원에게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전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수사 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담겨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한 이후에 2월 18일에 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직접 좀 전화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상민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그 사실이 무엇인지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이 문제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조금 커질지 또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또 마지막으로 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한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 84조에 무슨 내용이 담긴 겁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예. 죄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데 이제 소추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소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고 추는 뭐 소송 수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도 중지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을 배경에 두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거기 뭐 MBC에 나와서 100분 토론인가요? 예. 거기 나와서 이제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 소추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고시 공부할 때부터 이제까지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네. 우리가 국어사전이랄지 법률용어사전 보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소추에는 또 재판 중지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내한 외환죄를 말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특혜를 줄 때는 좁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법적인 시스템까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 이제 기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제 2심 선고가 곧 있잖아요. 네. 25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6일 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변론 종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의 시점은 어느 것이 빠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 하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인 또 재판이 5개인 만큼 이 법률계 뭐 해석도 좀 팽팽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